안녕하세요. 렌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현준의 인문건축 기행으로 갑니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가 유럽, 2부가 북아메리카, 그리고 3부가 아시아입니다. 유럽엔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지요. 그 가운데 1984년 루브르 박물관 증축 공모전에서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 계획안이 선정되자 비판이 많았어요. 파리의 에펠탑이 들어섰을 때 처음에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처럼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재해석해서 유리 피라미드가 1989년 건축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리 피라미드는 지하로 증축된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현관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이 마당 중앙에 위치한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야 합니다. 이 유리문 아래에 음으로 된 역삼각형 유리 피라미드가 내려와 있는데요. 이건 천장입니다. 중국의 음양 사상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역삼각형 유리 피라미드 아래에 돌로 만든 작은 피라미드가 닿을 듯 말 듯 놓여 있습니다. 이 유리 피라미드를 밀어붙인 대통령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입니다. 미테랑 대통령에게는 혼의 관계로 죽기 전까지 숨어서 연애를 한 안 팽조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예술 역사가인데요. 미테랑 대통령의 예술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건축물들 가운데 하나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독일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건 역시 공모전에서 뽑힌 작품인데요. 독일의 의사당을 영국의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1999년 재건축하게 됩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 같은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독일은 영국 건축가의 좋은 작품을 선정합니다. 독일의 스케일이 돋보이죠. 우리가 일본의 건축가에게 과연 한국의 국회의사당 재건축을 맡길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독일 국회의사당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독일 국회의사당의 돔을 전망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시민들에게 베를린 시내를 내려다보는 시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는 아래층 국회의사당도 내려다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잔디밭 공원이 그대로 국회의사당 지붕으로 연결됩니다. 이 2가지 특징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아랫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3번째 특징입니다. 건축물의 돔에는 가운데 거울로 만든 추 같은 구조물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이테크를 이용해서 빛을 실내로 반사시켜 드립니다. 이제 북아메리카 건축물입니다. 저자가 찬미를 아끼지 않는 건축가의 루이스 칸이 있습니다. 저자는 건축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글에서 루이스 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칸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건축 설계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디자인을 할 때 건축 재료를 사람처럼 대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이야기다. 벽은 두껍고 단단해서 인간을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인간은 바깥 경치를 보고 싶어서 벽에 구멍을 뚫었다. 벽은 아프고 슬펐다. 이에 인간은 창틀을 예쁘게 만들고 인망볼을 얹어주었다. 벽은 자신이 아름다워졌다고 느꼈다. 또한 칸은 벽들은 아치가 되고 싶어한다라고 건축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재료는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칸은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건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표현한다. 어느 분야에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자신이 연구한
대화하고 다루는 대상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거나 더 나아가 사람처럼 느끼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그 분야를 사랑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이다. 건축가 중에서는 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972년 미국 텍사스주에 지은 킴벨 미술관. 저자는 킴벨 미술관에 방문할 때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기를 추천합니다. 외부 공간은 오후 3시 이후에 해가 서측에 있을 때 빛이 잘 들어오고요. 킴벨 미술관의 진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쇼크 생물학 연구소로 갈게요. 사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쇼크 생물학 연구소에 진입하면 정면에 보이는 광경은 건물이 아니라 파란 하늘입니다. 건물은 좌우의 액자처럼 벽으로 서 있지요. 건축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공간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침묵하는 공간입니다. 하늘을 인면으로 갖는 건물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하늘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으로 만들어진 중정에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수로가 있습니다. 마치 조그만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질녘에 물이 나오는 수로에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붉은 노을이 수로에 비칩니다. 그리고 점차 붉은 노을이 수로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태양이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고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칸의 건축에는 시적인 감동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쪽으로 가서 뒤돌아보는 인면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것과 다르지요. 수많은 창문들 덕분에 마치 건축물이 뭔가를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수다쟁이 인면입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은 느낌이 나는 건축물입니다.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2010년 일본 가가와현 대시마 섬에 만들어진 대시마 미술관은 세지마 카즈요와 니사지와 루의 작품입니다. 이 미술관으로 해서 이 섬이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미술관을 책에서 처음 보았을 때 하얀 우주 비행 접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설명한 것을 보면 여기 입구에서 휴대폰을 전부 내놓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폰으로 사진 찍으면서 남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든답니다. 온전히 공간을 느낄 시간을 갖게 될 테니까요. 사진들이랑 영상은 제가 꼭 안 찍어도 아름다운 사진들, 더 잘 표현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순간들이 늘어날수록 온전히 감상을 놓친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사진을 남기려다 마음에 남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대시마 미술관 내부를 보면 환상적입니다. 그 미술관의 백미는 얇은 콘크리트 지붕에 크게 뚫린 지붕인데요. 그 구멍에 걸려있는 가느다란 흰색 줄, 이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요. 바람에 움직이는 실은 너무 가벼워서 날개짓을 하는 나비가 바람에 휘적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안도 다다오로 가겠습니다. 아시아의 건축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고 아시아 건축가의 입지를 세운 건축가 안도 다다오. 그가 지은 한국의 건축물들 가운데 제주도 섭지코지에 글래스 하우스가 있습니다. 마치 제주도 파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운 건물이랄까요? 아니면 성산포를 보기 위해 앞으로 한 발을 내디딘 건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책에서 만난 안도 다다오가 더욱 반가웠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프로 권투 선수를 하다가 자신에게 자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만둡니다. 그리고 실업자로 지내는 걸 지켜보던 지인이 인테리어 일을 하나 맡기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건축에 발을 옮겨놓게 됩니다. 안도 다다오를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았던 작품,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첫 작품은 아즈마 하우스입니다. 이 집은 좁고 기다란 대지 위에 두 개의 작은 방이 대지의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외부 계단과 다리가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방에서 식당이나 다른 방으로 갈 때마다 외부 공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방을 갈 때마다 자연을 만나야 하는 파격적인 중정을 도입한 작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밖을 보기 위해서 창을 외부로 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방의 큰 창문들이 중정을 사이에 두고 안을 향해 있습니다. 작은 집이 더 커 보이지요. 아즈마 하우스는 햇볕과 빗방울, 바람, 눈보라 등 자연의 주먹질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집입니다. 안도 다다오의 작품들로 일본에는 바람의 교회, 물의 교회, 빛의 교회가 있는데요. 일본은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교인들이 적겠지요. 친구의 부탁으로 빛의 교회 건축을 안도 다다오가 맡게 되는데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교인 수도 작고 건축비가 부족하다 보니 거푸집으로 사용했던 목재로 예배당 의자를 만들고 겨우 건축비 아껴서 지붕을 만들었답니다. 빛의 교회, 이 건축은 두 가지로 건축가의 시선을 잡습니다. 첫 번째, 기역자형 담장이 건물과 떨어져서 가다가 예각으로 꺾이면서 건물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두 개의 다른 요소를 적극적으로 섞는 디자인 방식은 안도가 권투 선수 출신 건축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빛의 교회의 건물과 담장이 엉켜있는 모습에서 그것이 출입구가 되고요. 현관과 본당을 나누는 칸막이 벽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밖으로 담장이 휙 나가버린답니다. 여태껏 본 적이 없지만 자연스럽고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시선을 끄는 것은 십자가 모양의 창문입니다. 서양의 전통교회에서 십자가와 빛은 따로 존재한답니다. 십자가는 교회 제단 위에 놓인 공예품으로 존재했고요. 빛은 건물 외벽의 창문으로 따로따로 존재해 왔었지요. 그런데 빛의 교회에서는 이 둘을 합쳐서 빛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십자가 모양의 구멍은 작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어둡지요. 어두운 콘크리트 실내 박스에서 십자가는 존재감을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공간을 압도합니다. 안도 다다오는 이 십자가에 유리를 넣고 싶지 않았대요. 십자가 구멍을 통해서 성령처럼 바람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겨울날 이 구멍으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면 예배 드릴 때 집중할 수가 없겠지요.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에서는 환한 빛으로 해서 검정 십자가가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어둠으로 해서 빛의 십자가가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은가? 이건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닌데요. 그래도 답하고 싶네요. 네, 멋있습니다. 십자가도 멋지고요. 그 건축을 풀어내는 글도 무척 감성적이고 멋집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밑에 남겨두고 가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재밌게 사세요. 감사합니다.